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영국의 작가 탐신 머레이의 로맨스 소설 너와 마주할 수 있다면 입니다. 인공심장을 달고 평생 병원 생활을 하는 조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쌍둥이 오빠를 잃고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 니브가 있습니다. 너와 마주할 수 있다면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은 조니와 그 심장의 기증자의 여동생인 니브가 서로에게 운명처럼 끌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로맨스 소설의 대가인 조조 모에스가 휴가지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심장을 기증한 한 소년에 대한 기사를 탐신 머레이 작가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올해의 로맨스 소설상 최종 후보작이자 리즈 북 어워드와 햄프셔 북 어워드 수상작인 이 소설은 심장 이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게 된 두 사람의 달콤하지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너와 마주할 수 있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조니 웹. 나는 로봇이다. 지난 여름 내 심장은 3분 30초 동안 멈췄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실 보조 장치를 연결한 상태다. 베를린 심장이라고 하는 인공 심장인데 실제로 내 몸에서 빠져나간 피가 튜브를 타고 두 개의 작고 둥근 장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 몸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신기하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땐 내가 아이언맨이고 베를린 심장이 아이언맨 가슴에 박힌 소형 원자로라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 비극적인 일이다. 나는 곧 15살이 되는데 베를린 심장을 연결하고 있는 환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한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거나 아기들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그 아이들을 엑스맨의 등장인물로 그려서 선물로 주곤 한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간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국 모두 죽는다는 사실로 반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의 절망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내 삶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지냈고 매 순간 죽음의 숨결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새 심장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심장을 쇼핑몰에 가서 사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생리적 특성과 일치하는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해 놓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이식 가능한 장기를 기부할지가 정해진다. 하지만 모든 유가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은 한없이 길다. 나에게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나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맞는 심장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서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지낸다. 병원에서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에밀리다. 사실 내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 아프다 보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완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병원 내 심리상담 선생님은 회복된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말하자면 버킷리스트의 반대 의미인 언버킷리스트를 만들라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에밀리와 나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는데 주로 영화배우 샘 클라플린 만나기와 같이 현실성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샘 클라플린 만나기는 에밀리의 목록에 들어있는데 그녀의 병실에 가면 벽에 온통 그의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리고 내 리스트에는 런던에서 열리는 슈퍼코믹 컨벤션에 가서 전설적인 만화가 크리스 클레어몬트를 만나는 것도 있다. 이왕 꿈을 꾸려면 원대하게 꾸어야 하니까. 이렇게 허황된 꿈 말고 평범한 10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같은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가기, 밴드 공연에 가서 춤추기 같은 것들 말이다. 언젠가 에밀리와 함께 간식거리 한아름 사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도 내면서 대형 화면에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액션에 빠져들어보고 싶다. 당연히 데이트는 절대 아니다. 에밀리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 에밀리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사망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가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함께 병원 생활을 하는 또래의 아이일 테니까. 이것이 현재 내 상황이다. 딱히 길게 설명할 것도 없는 생활이다. 나에게 맞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심장을 온전히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죽기를 기다리며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가끔 외과 수술 담당 선생님이 내 진짜 심장을 떼어내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공 심장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비극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심장이 없는, 말하자면 무심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자면 나는 아이언맨이 아니다. 그저 미래가 없는 아이일 뿐이다. 니브. 바위까지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내기하자. 레오 오빠는 조약돌이 깔린 해변에 서서
화강암 절벽 아래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향해 달려갈 자세를 취한 채 이렇게 소리쳤다. 나와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오빠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다. 쌍둥이긴 하지만 오빠와 나는 외모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 곧 15살이 되는 오빠는 밝고 활달한 성격에 항상 열정이 넘치며 한창 성장기인 강아지 레브라도처럼 갈색 눈동자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기도 좋았다. 이제 곧 15살이 되는 오빠는 밝고 활달한 성격에 항상 열정이 넘치며 한창 성장기인 강아지 레브라도처럼 갈색 눈동자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기도 좋았다. 누구나 오빠를 좋아했는데 같은 학교의 멍청한 여자아이들이 특히 더 그랬다. 오빠와 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 놀라서 다시 한번 번갈아 쳐다보곤 했다. 마치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조차도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은 오빠가 다 가져가고 남은 것만 내 몫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빠는 약 올리듯 얄미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왜 그래 꼬마야? 또 내가 이길까봐 겁나는 거냐? 오빠는 단지 3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가 어른이라도 되는 양 나를 늘 꼬마라고 부른다. 엄마는 선글라스를 들고 고릿빛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오빠와 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내가 잔뜩 약이 올랐다는 것을 느꼈는지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도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가끔 엄마가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않는 편이 좋을 텐데 말이다. 요즘 내 마음에는 온통 먹구름이 끼어 있으니 엄마가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고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번 휴가는 엄마가 큰 마음을 먹고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햇살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가족의 화목을 다지자는 뜻에서 말이다. 어렸을 적에 해변에 오면 오빠와 나는 하루 종일 해적놀이를 하거나 바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았다. 그리고 밤에는 캠핑카 안에 좁은 침대에 끼어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빠와 나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커가면서 레오 오빠는 우리 가족의 기대주가 되었다. 기대를 한몸에 받는 축구 선수에 성적도 항상 A였다. 게다가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오빠를 따라갈 수 없었다. 한번 오빠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나니 그 그늘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은 노력하는 일조차 포기하게 되었다. 한낮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봤다.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며 밀려오는 해안선을 따라 개와 산책을 하는 남자가 보였다. 나는 최소한 불만과 자격지심으로 들끓고 있는 속마음을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분 좋게 장단을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싸울 것인지 선택의 여지를 놓고 가늠하려니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엄만 이제 노골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두의 행복이 달려있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오면서 속이 메스꺼렸다. 정신적인 괴로움에 대한 신체 반응을 투쟁 도주 반응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레오 오빠는 내게 큰 스트레스임이 틀림없다. 물론 오빠가 믿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 미묘하다.
오빠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다. 제발 바보처럼 굴지 좀 마. 내가 등을 돌리면서 말했다. 니부. 엄마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곁눈으로 레오 오빠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오빠의 어깨가 처지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달리기 시작했고 자갈을 튕기며 오빠를 지나쳤다. 오빠의 놀란 고함과 함께 나를 따라잡으려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어느새 가까이 왔는지 귓전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까르륵거리는 웃음이 깔려있는 호흡이었다. 오빠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우리의 경주는 막상 막하였다. 오빠가 체격도 크고 다리도 길지만 나는 빠르니까. 더구나 오빠보다 먼저 출발한 그 몇 초 덕분에 나는 오빠를 앞설 수 있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나의 근육은 활짝 펼쳐져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다. 내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놀라는 중이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별로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웠다. 그리고 상쾌했다. 나는 되도록 깊게 호흡을 하면서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채 다리를 좀 더 빨리 움직였다. 이겨야 한다 반드시. 젖은 돌들이 반쯤 해초로 덮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바랜 티셔츠를 입은 내 등에 뭔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빠의 손가락이었다. 사람들은 오빠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간의 속임수나 변칙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빠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만은 안 된다. 나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허리 높이의 돌덩이에 손바닥을 짚었다. 이겼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오빠가 내 등 뒤로 달려와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나는 할딱이던 숨을 토해내며 돌덩이에 납작하게 널브러졌다. 짭짤한 바닷물이 두 발의 적심과 동시에 울퉁불퉁한 바위면에 눌린 갈비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오빠가 내게서 떨어지자 나도 비로소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오빠를 노려봤다. 미안. 오빠는 짧게 내뱉듯 말하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멈출 수가 없었어. 아니, 오빠는 멈출 수 있었어. 나는 운동화에 들어온 물을 털어내며 말했다. 졌지? 오빠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네가 이겼어. 하지만 정상까지 간다면 나를 이기지 못할걸? 아, 정말 5살 정도의 정신 연령인 게 틀림없다. 오빠는 지금 돌무더기를 타고 올라가자는 말이다. 절벽 아래 작은 산처럼 쌓여있는 돌무더기는 멀리서 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도 실제 올라가면 제법 높을 것이다. 더구나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돌덩이들은 끝이 날카로운 데다가 표면에는 이끼가 잔뜩 덮여 있었다. 나는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 물론 네가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겠다면. 오빠는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췄다. 굳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를 자극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오빠에 대해 맺혀있는 응어리에는 경쟁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뒤엉겨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 그 때문에 나는 자꾸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종종 마지막 남은 과자는 내가 먹고야 말겠다는 것과 같은 혼자만의 사소한 전투를 치르곤 하는 것이다. 오늘도 그 불씨 때문에 이렇게 내기에 휘말린 것이다. 오빠의 표정을 보면 이미 다음 내기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했다. 이왕이면 좀 더 재미있게 하자고. 난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게 유리한 흥정을 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내가 이기면 오빠 기타 내가 가질게. 정말로 기타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싶었다. 기타 연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오빠는 언젠가 유명한 기타 연주자가 될 거라고 했다. 특히 오빠가 애지중지하는 펜더 기타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데 아마 자기 여자친구보다도 그 기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나의 제안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했고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기타 칠 줄도 모르면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머리칼이 얼굴 위로 날렸다. 입술에 묻은 모래가 짭조름하게 혀끝에 닿았다. 자, 이제 누가 겁먹을 차례일까? 우리는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순간 오빠와 나 사이에 스쳐가는 기운이 있었다. 자존심 싸움? 혹은 암묵적 합의? 뭐라 정의할 순 없었지만 오빠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했다. 좋아.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한다고 해야 해. 내가 가진 것 중에는 오빠가 원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 자존심이 상해 이미 쓰라린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는 느낌이었다. 오빠와 쌍둥이라는 사실이 새삼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좋아. 오빠가 나를 향해 조소를 날리며 물었다. 자, 그럼 질 준비 됐어?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이번엔 약간 찌릿하기까지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오빠가 바로 앞에 있는 바위부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좀 더 쉽고 평평한 길을 찾기 위해 좌우를 살폈다.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몇 미터 정도 옮긴 다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이미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오빠가 오르기를 멈추고 자기 앞에 놓인 바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희미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엄마와 아빠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엄마가 무어라 외치며 팔을 휘젓는 것으로 보아 걱정스러운 만류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럴수록 더욱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빠가 더 가까이 오면 우리를 끌어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빠가 웃음 띤 얼굴로 내 쪽을 돌아다 봤다. 오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둘 다 서두르기 시작했다. 오빠가 또다시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우리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내 작전이 성공한 셈이다. 나는 이제 돌 하나만 더 오르면 정상이었고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어 보였다. 오빠는 날카로운 두 개의 돌 끝에 한 발씩 걸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다. 오빠가 서 있는 자리와 옮겨가야 할 돌 사이에는 깊은 협곡 같은 공간이 있어 너무 멀었던 것이다. 나를 이기려면
오빠는 거기를 건너뛰어야 했다. 오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승리 예감이 스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돌아간다면 오빠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다. 참 답답한 처지가 됐네. 오빠를 향해 소리쳤다. 오빠 기타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까? 오빠가 인상을 찌푸리며 좀 더 다급해진 표정으로 돌들을 훑어봤다. 나는 웃으면서 마지막 돌로 옮겨가서 정상으로 기어 올랐다. 그때 발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빠가 돌 사이를 건너뛰면서 머리 위에 있는 돌을 잡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오빠의 얼굴이 순간 공포에 질리는 것 같았다. 반쯤 말라붙어 있던 해초 위에 손을 짚은 것이다. 오빠는 발로 돌벽을 긁으며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버둥거렸다. 오빠는 거의 매달려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엎드려서 손을 뻗어 오빠를 잡았다. 내 손이 오빠의 손가락을 잡았고 아주 짧은 순간 오빠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이 스쳤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오빠는 내 손을 벗어나 떨어지고 있었다. 나의 시선은 오빠의 눈과 마주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오빠는 마치 슬로 모션처럼 서서히 멀어졌다. 바위에 뼈가 부딪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는 미동이 없었다. 오빠가 놓인 짙은 회색 바위 위로 붉은 피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조니, 뭐 필요한 거 없니? 엄마는 좀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병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55살이라는 엄마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것은 나 때문이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줄곧 엄마의 걱정거리였으니까. 나를 임신하게 되었을 무렵 엄마 아빠는 아이 갖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낳게 된 아이가 실패작이라는 현실은 엄마 아빠에게 너무 잔인하다. 아빠도 폭삭 늙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인데도 말이다. 예전에 아빠는 마라톤에 주기적으로 참가할 정도로 운동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포도 하나를 떼어내며 말했다. 이거 맛있어. 하나를 줄까? 싫어요. 엄마를 외면한 채 대답했다. 가끔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다. 아빠는 함께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말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고 그럴 때면 자리를 비켜주는 편인데 오늘은 엄마가 내 기분을 감지하는 장치를 꺼놓은 모양이다. 1년 내내 하루 24시간을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사이가 틀어지며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없으며 잠시 외출을 할 기회도 없다. 늘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잠깐 들여다보고 찔러본다. 마치 내가 실험 대상인 것처럼.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린 친구들까지도.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침대 머리맡에 신호등 같은 것이 있어서 대화하고 싶은 기분인지 아닌지는 표시할 수 있다.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파티 중이라는 뜻이고, 노란불이 켜져 있으면 조심해서 다가오세요 라는 뜻이며,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다. 물론 엄마는 이 신호등을 대부분 무시하지만 말이다. 에밀리의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가 많은데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나면 속이 메스꺼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빨간불을 켜놓고도 내 방문을 허용해 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농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해내서 에밀리에게 들려주곤 하는데, 에밀리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마네 씨는 집에 갔더라. 엄마는 오늘 나에게 말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참 좋은 가족이었는데 치료가 잘 되었다니 나도 기분이 좋아. 마네 씨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와 마주보는 침대를 차지하고 있던 9살짜리 남자아이다. 병실에서 지내다 보면 종종 긴박한 상황이 닥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병원 가족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깊이 슬퍼했던 만큼 치료가 잘 되어 좋은 결과를 보게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마네 씨는 한동안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쾌유를 시샘할 마음은 없다. 더구나 나보다 먼저 이식을 받은 환자가 마네 씨뿐인 것도 아니니 말이다. 일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그 경우에도 심장의 크기가 맞아야 하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엄마가 마네 씨의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줄 때도 툴툴거리는 것 말고는 달리 친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닉이 그러는데 이식 신청자 명단에서 네가 제일 앞순서라는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게 말을 시켰다. 다음엔 네 차례야. 닉은 나를 담당하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인데 벌써 오래전부터 곧 이식받게 될 거라고 해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몸의 면역 체계는 극도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직의 특성이 맞는 심장을 찾기 전에는 의사들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베를린 심장에 의지해서 지내는 동안은 감염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매일 조금씩 증가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혈액이라는 물질은 매우 영리해서 체내를 빠져나가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베를린 심장에 있는 혈액은 응고하려는 성향을 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심실을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식받기 전에 뇌졸중이 와서 회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닉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닉이 신은 아니니까요. 엄마는 늘 그러듯이 내 짜증을 웃음으로 받아주며 말했다. 다음엔 네 차례야. 난 알아. 이쯤 되면 나는 소리라도 질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건 엄마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는 명랑함을 유지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므로 대개의 경우 엄마의 장단에 맞추는 것이 차라리 쉽다. 가끔, 아주 가끔은 제발 엄마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하는 식의 가짜 긍정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면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엄마의 눈빛을 마주하고 나면 엄마에게 그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가득 찼던 짜증은 어느새 사라진다. 에밀리가 차를 마시고 나서 잠깐 들렀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내 침대에 걸터 앉아 링거 거리를 끌어다 세우며 물었다. 학교는 시시해서 안 온 거야? 에밀리는 걱정하는 건 아니라는 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병원에서 지내면 학교도 안 가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매일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 내에도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선생님이 잠깐 병실로 오시기도 한다. 그게 싫은 적은 없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참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팸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인데 종종 내게 재미있는 만화책을 가져다 준다. 그에게 내가 그린 만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도 좋을 만한 실력을 가졌다고 했다. 나는 굳이 나중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영영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너도 알잖아. 나는 에밀리를 보며 말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 오늘 하루 종일 몸 상태가 안 좋고 기운이 없었으며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였는데 말이다. 스케치북은 열어보지도 않은 채 침대 위에 던져져 있다. 에밀리와 나는 서로에게 언제나 솔직하기로 맹세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에밀리 앞에서 엄살을 부리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그러기엔 에밀리는 나를 너무 잘 안다. 뭔데? 또 감염됐어? 인공심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므로 항상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 지금 감염된 것 같지는 않다. 열이나 오한 증상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저 오늘따라 병원 생활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다. 별일 아닐 거야.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다. 페미를 불러와야겠어. 에밀리는 내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말했다. 안 돼. 나는 벌떡 일어나며 말렸다.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가 핑 돌았다. 부르지 마. 그럼 무슨 일인지 말해. 난 베개에 다시 누우며 말했다. 너는 이 모든 치료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없니? 그러자 에밀리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물론 가치가 있지. 다른 때 같았으면 에밀리의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네쉬가 퇴원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에 심사가 틀어진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마네쉬의 성공적인 치료가 내 상태를 더욱 비관적으로 느껴지게 만든 것 같았다. 그래서 줄곧 죽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더 이상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에밀리. 웃기지 마. 에밀리가 딱 잘라 말했다.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에밀리의 확신에 찬 어조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에밀리는 말이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편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항암 치료를 받았으니 지금쯤 에밀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핵무기로 변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반쯤은 슈퍼히어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지. 에밀리가 일어서서 차가운 손으로 내 이마를 짚었다. 다른 때 같지 않아.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잠시 후 이 말이 너무 웃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깔깔거리며 한참을 웃었다. 맙소사,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에밀리가 겨우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미안해. 에밀리와 내가 키득거리고 있는데 페미의 검은 머리가 커튼 뒤에서 나타났다. 우리의 웃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페미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에밀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재미있는 농담이 틀림없어. 페미가 말했다. 재미있는 농담 규칙 알고 있지? 페미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환하고 거침없는 웃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웃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페미는 항상 재미있는 농담은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주고받은 농담은 에밀리 말처럼 그 상황에 놓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미안해요, 페미. 내가 말했다. 이건 우리끼리만 통하는 농담이라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페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 둘은 정말 좋은 친구야. 너희가 웃는 걸 보니 나도 기분이 좋다. 페미의 시선이 내 스케치북에 닿았다. 그림 좀 그렸나, 친구? 오늘은 안 그렸어요. 난 이렇게 대답하면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만화책을 집어들었다. 전에 가져다 준 건 다 읽었어요. 에밀리가 제목을 읽더니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페일리테일? 이런 게 재밌어? 페미와 나는 서로 눈을 찡긋해 보였다. 에밀리는 만화에 대한 페미와 나의 열정, 특히나 나의 애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페미는 안다. 페미와 나는 비밀 약속을 했다. 완치된 후에 에밀리와 함께 런던에서 열리는 슈퍼 코믹 컨벤션에 가는 것이 내 소망이지만 만약 에밀리가 함께 가주지 않는다면 페미가 대신 함께하기로 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편으로는 에밀리가 거절을 해서 페미와 함께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물론 에밀리가 좋긴 하지만 페미는 엑스맨의 줄거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가 다가와서 만화책을 건네받았다. 다음에는 드래곤의 귀환을 읽어야 해. 주인공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 내일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고맙긴. 페미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분한 휴식 잊지 말고. 페미의 모습이 커튼 뒤로 사라졌다. 에밀리도 하품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도 가야겠다. 에밀리가 링거 거리를 밀며 말했다. 내일 봐, 알았지? 밤사이에 죽지 말고. 난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그 말도 역시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농담이었기 때문이다. 너도. 미브. 사고 직후의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돌무더기에서 다급하게 내려온 것까지 알겠고 개와 산책하던 남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충격에 떨고 있는 엄마를 돕기 위해 달려왔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다. 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한 사람은 아빠였는데 나중에 아빠에게 들은 바로는 손이 너무 떨려서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간신히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있었다고 했다. 돌 깔린 해변에 응급의료 헬기가 착륙하고 구급대원들이 오빠에게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 딱딱한 바위에 오빠의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몇 초간의 기억은 완전히 캄캄하다. 구급대원들이 낮은 소리로 의학 용어들을 주고받으며 오빠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30분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러는 내내 아빠는 내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잡고 있었다. 난 손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빠의 눈은 한 번도 떠지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오빠가 한쪽 눈썹을 바르르 떨면서 우리들의 굳은 표정을 엿보며 장난스럽게 입가에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맴돌았다. 그러면서 어쩌면 오빠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오빠의 무모한 내기에 응한 내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내가 거절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돌무더기에 오를 때 내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그럼 오빠가 질 수도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오빠 대신 창백한 얼굴로 저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였으면 절대로 그런 위험한 점프를 할 배짱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엄마는 오빠와 함께 헬기를 타기로 했다. 아빠도 타고 가고 싶었겠지만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운전하고 가야 하니까. 아빠는 도움을 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빠의 상태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빠와 나는 말없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자동차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아빠는 무의식 중에 자꾸 속도를 내서 모퉁이를 돌 때는 차가 튕겨 나갈 것 같았다. 현실과 나 사이에 유리벽 같은 게 둘러쳐진 듯 모든 게 뿌옇고 희미했다. 박살이 난 오빠의 핸드폰을 꼭 쥔 두 손이 내 것 같지 않았다. 손등에 돌에 긁힌 자국들이 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있는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의 엄마는 옆에 앉은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아빠가 안아주었다.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중이에요. 자기를 캐리라고 소개한 간호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답변해 주기 위해 왔다고 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건 엄마가 벌써 대답을 한 셈이다. 엄마와 아빠는 두 손을 맞잡고 낮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예전에도 가끔 했던 생각이지만 레오 오빠와 나는 참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 오빤 종종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바뀐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 진짜 브로디 가문의 아이들도 지금쯤 자기 부모를 보며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면서. 엄마는 체격이 작고 구릿빛이 도는 빨강머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다. 아빠는 아일랜드계답게 검은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다. 지금 캐리 간호사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두 사람은 걱정에 짓눌려서인지 평소보다 더 왜소해 보였다. 나는 잠시나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시선을 돌렸다. 벽에 설치된 어항이 눈에 띄었다. 푸르스름한 조명의 어항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한동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어항의 유리벽에 손을 대니 따뜻했다. 열대어구나. 나는 계속해서 검정색과 흰색의 줄무늬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부채처럼 넓은 꼬리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다녔다. 물고기의 움직임으로 최면이 걸리길 기대하는 것이 병원의 하얀 벽을 바라보거나 엄마 아빠가
캐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레오 오빠가 내 손을 빠져나가 떨어지던 순간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보다도. 헬기 타고 가는 동안은 어땠어? 아빠가 물었다. 엄마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내 쪽을 봤다. 내가 엄마의 대답을 듣지 말았으면 하는 것 같았다. 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그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기에는 이미 늦었단 말이다. 오빠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바로 거기 있었고 오빠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다. 더구나 조금 찢어지거나 부러진 정도로 응급 의료 헬기를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엄마는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고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멈췄었어. 다행히 다시 뛰게 하긴 했지만 수혈을 해야만 했어. 엄마의 말이 내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왜 심장이 멈췄던 거지?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부딪혔는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두 손을 어항 벽에 대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얼마나 심하게 다친 걸까? 간신히 호흡에 집중했다. 느린 호흡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말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정리해봤다. 오빠의 심장이 멈췄었다. 심장이 멈췄었다. 다행이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었다니 다행이야. 아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말처럼 오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뇌에 혈액이 응고되어 막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마치 비명을 터뜨리듯 물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혈액이 응고되어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 말이에요. 오빠의 심장도 그래서 멈춘 거였나요? 니부. 아빠가 고통에 겨운 신음과 함께 내 이름을 불렀다. 난 다급한 마음에 다시 물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일러. 캐리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단다. 캐리가 내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은 믿지 말라고. 그건 방송을 위해 과장된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런데 결국 캐리는 내 의구심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어항 안에서 형광빛을 내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뇌 손상에 대해 좀 더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가끔씩 정적을 깨고 엄마와 아빠가 질문을 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우리가 도착한 후로 줄곧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병원이라는 곳이 시계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보다 위급한 일들이 너무 많은 탓이겠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앉아 있다 보니 도착한 후로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오빠가 깨어날 때가 되진 않았을까? 지금쯤은 오빠의 손상된 뇌가 복구되었을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까? 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으로 뭐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화면을 조작하려니 손이 심하게 떨릴 뿐 아니라 집중할 수도 없었다. 글자도 마치 어항 너머를 보는 듯 어른거렸다.
결국 나는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톱을 뜯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피가 말라붙어 있는데 오빠의 피인지 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빨간색 수술복을 입은 여자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 뒤에는 캐리가 김이 나는 찻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르디시죠? 의사가 묻자 엄마와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아 로스라고 합니다. 응급실 고문 의사예요. 저희 애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단서든 찾으려고 열심히 살폈다. 그러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 그런 것 같았다. 의사는 우리에게 앉으라는 신용을 했고 난 얼른 옆으로 가서 앉았다. 캐리는 차가 담긴 종이컵을 돌렸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실내가 추운 것은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계속 떨고 있었다. 캐리가 차에 설탕을 듬뿍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하자면 레오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인 로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두부의 손상이 심각해요. 일단은 출혈을 멈추게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끝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와 아빠의 시선을 마주한 후 말을 이었다. 뇌기능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손에 들린 컵이 순간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뇌가 기대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귓전에서 윙윙대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어떤 손상을 말하는 걸까? 엄마가 눈을 감으며 아빠에게 몸을 기대며 물었다. 얼마나 심각한 손상인가요? 아직 단언하기엔 이릅니다. 의사가 연민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오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져 검사받고 있어요. 검사가 끝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뵐 겁니다. 엄마와 아빠도 일어나서 문 앞까지 의사를 배웅했다. 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같이 일어나기엔 후들거리는 다리가 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의사 로스가 진심이 담겨있는 얼굴로 말했다. 캐리가 곁에 있어 드릴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난 두 다리를 의자 위로 구부려 올려 무릎을 끌어안았다. 캐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많이 걱정될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최고의 의료진이 레오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다. 고개를 돌리고 호흡에 집중했다. 숨을 쉬어야 해. 생각을 멈추고 호흡만 생각하자. 문이 닫히자 엄마 아빠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정신을 놓아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어항 속의 물고기도 효력이 없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만 같아서 다시 핸드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심히 두드렸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활발했다. 친구와 지인들이 자기들의 일상을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스스로에게 열심히 거짓말을 하다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레오 오빠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을 봤다. 오빠가 바다로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내 손을 벗어나 바위로 떨어지는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눈을 놓치지 않으려던 오빠의 눈빛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마치 이번에는 오빠를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다. 난 다시 급하게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움직였다. 오빠가 올린 사진에는 87명의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들이 오빠의 사고 소식을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크게 충격을 받겠지?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의사의 말이 뇌리에 스쳤다.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대기실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남자가 들어왔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었는데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도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 제임스 아처입니다. 레오가 도착한 후 줄곧 함께 있었어요. 엄마가 무릎 위에 모은 두 손을 초조하게 움직이면서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저희 애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당연히 소식이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가 왔겠느냐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갑자기 이 웃지 않는 남자가 전하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조금씩 솟아오르는 희망을 꺼트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임스 아처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진실을 전해줄 것이다. 그가 엄마와 아빠의 초조한 눈빛을 마주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초기 검사 결과로 볼 때 떨어지면서 뇌줄기 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된 것 같아요. 엄마가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옆에 앉아있는 아빠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던지듯 기대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는 뜻이죠. 의사 아처가 말했다. 손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레오를 위해 최선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레오 오빠를 위한 최선은 의사들이 오빠를 고쳐주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다. 눈물이 고이다 이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핸드폰을 쥔 손 위로 떨어졌다. 캐리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내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처가 말을 이었다. 결과를 얻기까지 앞으로 몇 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레오를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잠긴 음성으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아처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레오는 튜브와 주사 바늘이 여러 개의 기계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비현실적인 아득함이 엄습해오는 느낌이었다. 레오 오빠 몸에 연결된 여러 주사 바늘과 튜브 그리고 기계 장치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까? 난 오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빠가 보고 싶었고 엄마가 그렇게 물어봐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처가 물었다.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영 준비가 될 것 같진 않았지만 나는 엉거주춤 엄마 아빠를 따라 대기실을 나섰다.